여러분, 세계 지도에서 미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아메리카 대륙의 심장부를 차지한 거대한 땅덩어리. 우리는 흔히 미국을 압도적인 대륙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영화의 황야나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지도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시 보면 아주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 국경을 맞댄 나라는 딱 둘뿐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천연 요새처럼 감싸고 있죠. 지정학자들은 이런 미국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대륙 국가인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나라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의 영토 면적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입니다. 그 면적만 무려 1135만 제곱킬로미터. 전 세계 압도적 1위죠. 러시아나 중국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다의 제국입니다. 도대체 원래 영국 식민지였던 동부 13개 주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바다까지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놀랍게도 숭고한 이념이나 정의가 아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똥입니다. 오늘은 새똥을 찾아 떠난 19세기 미국의 탐욕부터 하와이 왕조를 무너뜨린 음모, 파나마를 찢어버린 깡패 같은 외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까지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집어삼킨 충격적이고도 흥미진진한 5가지 결정적 순간들을 아주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시계를 185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를 지나며 영토를 넓히고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농업 생산성의 한계였습니다. 인구는 폭발하는데 땅의 지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죠. 이때 전 세계 농업계를 뒤집어 놓은 기적의 물질이 등장합니다. 남미 페루 앞바다의 섬들에서 발견된 하얀 가루, 바로 구아노였습니다. 구아노는 바다새들의 배설물이 수만 년 동안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천연 비료입니다. 질소와 인산이 어마어마하게 함유된 이 새똥은 뿌리기만 해도 죽어가던 작물도 살려내는 마법의 가루이자 당시 화약 제조의 필수 원료인 전략 물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석유이자 반도체였던 셈입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 세계는 새똥 쟁탈전에 돌입합니다. 영국과 페루가 이미 주요 섬들을 선점한 상황, 여기서 미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황당하고도 공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1856년 제정된 구아노 제도법, 구아노 아일랜드 액트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합니다. 미국 시민 누구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구아노가 있는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곳은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미국 영토가 된다. 심지어 그 섬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을 출동시킬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가서 똥이 보이면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 미군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미국의 모험가들은 태평양과 카리브해로 미친 듯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만 무려 70여 개의 섬과 산호초가 미국 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섬은 구아노를 다 파낸 뒤 경제성이 없어져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영리했습니다. 구아노가 고갈된 뒤에도 전력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드웨이 환초, 웨이크 섬, 존스턴 환초입니다. 당시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훗날 이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무너뜨리는 불침 항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똥을 주우러 갔다가 태평양을 지배할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죠. 이것이 미국 해양제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인도 몇 개 차지했다고 해서 대양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중간에 배를 대고 물과 석탄을 채울 거대한 정거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눈은 태평양의 심장부,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하와이는 원주민들이 세운 엄연한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대화에 성공하여 전기도 들어오고 궁전도 짓고 세계 열강들과 외교관계도 맺고 있었죠. 미국도 처음에는 하와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텍사스를 멕시코에서 뺏어올 때 썼던 그 무서운 필승 공식을 하와이에도 적용합니다. 그 과정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보냅니다.
선교사와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하와이로 이주해 땅을 사고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둘째, 정치를 잠식합니다. 미국 이주민들은 하와이 왕실에 압력을 넣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게 하고 심지어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893년,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릴리 우오 칼라니가 하와이인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자주적인 헌법 개정을 시도하자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미국 대사가 본국의 요청에 불러온 것은 호놀룰루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군함이었습니다. 명분은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왕을 위협해 끌어내리기 위함이었죠.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하와이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반란 세력은 하와이 공화국을 세웠고 5년 뒤인 1898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와이를 공식적으로 병합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 하나가 늘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와이를 손에 넣음으로써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훗날 아시아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진주만, 펄하버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하와이를 먹은 1898년은 미국 역사에서 제국주의가 폭발한 해로 기록됩니다. 태평양을 확보한 미국의 시선은 이제 반대편, 대서양의 코앞에 있는 쿠바로 향했습니다. 당시 쿠바는 늙고 병든 제국,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플로리다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는 미국 입장에서 목에 가시 같은 존재이자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보려고 흥정도 해봤지만 스페인은 거절했죠. 그때 마침 아바나 항구에서 미 전함 메인호가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은 보일러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당시 미국 언론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의 비열한 공격이다. 쿠바를 구원하자. 미국 전역이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고 결국 미국-스페인 전쟁이 발발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싱거운 전쟁, 스플렌디드 리틀 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미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신흥 공업 강국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스페인 함대는 녹아내렸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전쟁이 끝났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은 승전의 대가로 2천만 달러라는 헐값을 던져주고 스페인의 남은 식민지들을 쇼핑하듯 쓸어 담았습니다.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 태평양의 괌, 그리고 아시아의 입구인 필리핀까지 말이죠. 이 전쟁 한 번으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까지 아우르는 해가 지지 않는 해양제국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명분은 식민지 해방이었지만 결과는 주인만 바뀐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후 독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희생을 낳기도 했죠. 자, 이제 미국은 양쪽 바다에 거대한 영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군함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남미 대륙을 삥 둘러야 했습니다.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 해군은 반쪽짜리 힘밖에 셀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지름길이 절실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잘록한 허리, 파나마 지역을 뚫어 운하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나마 땅의 주인은 콜롬비아였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점잖게 돈을 주고 땅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의회가 금액이 너무 적다며 거절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외교 철학은 유명한 말은 부드럽게 하되 손에는 몽둥이를 들어라, 빅스틱 아이디올로지였죠. 미국은 협상 대신 공작을 선택합니다. 파나마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너희들 독립하고 싶지?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운하 권리만 넘겨. 1903년 11월 3일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콜롬비아 군대가 이를 진압하려 출동했지만 바다에는 이미 미 해군 전함이 대포를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탄생한 신생국 파나마는 보은이라도 하듯 미국에게 운하 건설권과 운영권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넘깁니다. 1914년 인류 토목공사의 기적이라 불리는 파나마 운하가 완공됩니다. 미국은 운하 양옆 10마일, 약 16km를 파나마 운하지대로 선포하고 이곳을 미국 영토처럼 다스렸습니다. 미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미국 법이 적용되었죠. 이 운하의 완성으로 미국은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 함대를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양대양 해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대륙을 물리적으로 찢어서라도 바다를 연결하겠다는 미국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섬도 먹고 운하도 뚫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 보였지만 20세기 중반 미국은 기발한 발상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바다 밑을 소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해안에 인접한 대륙풍, 컨티넨털 쉘프의 모든 자원은 미국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국제법상 바다는 해안에서 3해리 약 5.5km까지만 영해였고 그 밖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해였습니다. 하지만 석유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은 앞마당 바다 밑에 묻힌 막대한 자원이 탐났던 겁니다. 미국이 룰을 깨버리자 전 세계가 나도를 외치며 바다 긋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G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쏘아 올린 욕심이 전 세계 바다의 지도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자, 이쯤 되면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그 DNA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팔라고 제안했던 그 사건을요. 언론들은 미친 소리라고 비웃었지만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미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얼음덩어리 알라스카를 샀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라스카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나요?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자원 개발이 가능해지는 지금 그린란드는 21세기의 파나마이자 알라스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19세기부터 내려온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미국의 본능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대륙을 넘어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새똥을 줍기 위해 법을 만들고 설탕을 얻기 위해 왕조를 무너뜨리고 지름길을 뚫기 위해 남의 나라를 쪼개버린 역사. 그 과정은 때로는 기발했고 때로는 잔혹했으며 무엇보다 철저하게 실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초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륙이라는 튼튼한 몸체에 해양이라는 날개를 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집요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바다 곳곳에 항공모함을 띄우며 항행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은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우주로 혹은 사이버 공간으로 또 다른 확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날카로운 지정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